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프로는 삼국지입니다. 셋이 각자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조정되는가 혹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오늘은 김신혜 미국 글로벌 국제부 기자님과 배인선 중국 국제부 기자님,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 국내 기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프로의 첫 번째 내용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그러죠. 혹은 그것이 먼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반도 국제 관계에서 남북한 문제와 연관된 강대국 관계라고도 해요. 오늘은 각자 입장으로 볼 때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국가 교육을 제대로 배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70년대니까 지금 90년대 교육과 다른데 국가와 애국 애족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때 기본이 됐던 게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당은 나쁜 사람. 그리고 동맹, 한국 전쟁을 도와준 UN 지원국,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쟁 영화도 많이 봤고 당시에 애국하면 또 반일 위주의 이수신 장군 영화를 보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그 한반도 정세 외에 이 동북아 국제 정세를 보면은 김신혜 기자님이 보기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미중 무역 갈등,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은 일종의 세계 경제와 뭐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머리가 되는 나라였는데,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동북아랄지 뭐 이런 어떤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그런 역할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러니까 균형자 역할이었죠. 아니면 뭐 경찰국가 역할이랄지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해왔죠. 했는데 아니었죠. 근데, 결과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그 트럼프의 그 말이 애들 얘기하는 식으로 멋있게 돼. American First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전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 강하게 나왔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돈을 버는 거는 그거에 대한 상응 대가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챙긴다라고 나오고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동안 미국은 1970년대부터 무역 적자를 뒤집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거둬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뭐 중국에 대해서만 그 적자를 거둬온 건 아니었지만, 근데 중국을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건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에 너무 많이 큰 거군요. 그렇고 또 중국이 너무 나라 자체가 너무 커버렸죠. 그러니까 뭐 G2라고 할 정도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가장 견제해야 할 나라로 중국이 부상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카터, 부시, 뭐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쭉 봐왔는데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특이하신 분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징과 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기본 정책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장사꾼으로 유명하잖아요. 부동산 재벌이었고, 그러니까 뭐 소위 자기 자신이 뭐 킹 오브 뎁트라고 할 정도로 부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보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업가로서 정치인.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서 정치인으로서 기업가적 성격을 좀 덜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시진핑의 뭐 중국몽이라든가 뭐 혹은 뭐 1대1로 이런 그건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은 그동안 그 개혁 개방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해왔고, 이제 사실
그만큼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이제는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강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중국몽이라는 거를 이제 말을 했고, 그 이제 2050년 길게 보면 이제 공산당 창당 뭐 100주년 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그 2025년, 2050년까지 이제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영향력을 이제 높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둘째형 됐으니까 인정해 달라. 네. 그죠? 네, 네, 한반도 중국 입장에서는 네. 내가 보면은 우리가 한미 관계로 여태까지 발전하고 안보도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가 92년 중국과 수교하고 사실 90년 소련하고 수교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혼돈을 겪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경제 안보가 합쳐져 있지. 이제 경제를 통해서 안보를 이루기도 하고 안보의 조건으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기도 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미국이 보는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미국 헤게모니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견제해야 할 나라인데,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중국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민주주의를 내세워왔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거를 인권, 예. 중요한 얘기는 하네. 지적하고 이게 이제,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하면 인권하고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있죠. 인권과 언론 자유. 예. 언론 자유가 여기 가면 매체라는 미디어도 있지만 또 안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권위주의 정부들의 이제 약점인데, 그래서 요즘 중국 경제를 국가시장 경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국가시장 경제. 이거에 대해서 또 중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식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맞는 인권을 그 존중하고 있고, 중국 특색의 언론 자유, 다 모든 게 이제 중국 특색을 붙여서 그런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이제 다른 이렇게 미국식 그 서방식 그 민주주의에 이제 맞서서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이게 대륙의 영향과 해양의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뭐 방공 교육만 받고 살다가 이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한 다음에 경제적 교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 사상과 안보 문제를 둔 대립이 나오니까 이게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도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인데 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 힘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한국은 정치인들이 정말 그 클리버하고 똑똑하고 또 때로는 커닝할 수도 있어야 돼요. 혹은 때로는 그러니까 교활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마음속에 험블, 이렇게 그 부드러움으로 이거 나가야지만 살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돼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우리 이 방송을 볼 시청자들도 대부분 국민들인데, 일단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서로들 짜증을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여유도 생기고 남 답도 사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이 동아시아 경제 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결국에는 우리한테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제 미국의 큰 경제 정책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보면은 금리를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각국에 나가 있던 투자 자본들이 금리 높은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바깥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 주식이 그 빠지고 빠진과 동시에 그게 부동산과 금리와 연결되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재투자를 할 수 없는 투자 자본을 줄이고 시민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부동산 아직까지 뭐 잘 올랐는데 평등적으로 오르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을 무척 쳤어요. 그리고 대도시 부동산이 무척 올랐는데 중소도시 부동산은 빈집이 좀 있단 말이에요.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는 맞지만 대도시 발전과 시민사회 발전에서 요즘 지금 중국이 그 미국과 대립하면서 무역 거의 전쟁 분위기로 가는 상태에서 뭐 지금 주식 시장이 뭐 최대로 한번 가라앉기도 하고 또 RMB 인민폐가 달러 대비 계속 절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경제를 볼 때 그 무역 경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한 게 빚에 의존한 성장이어서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고 이제 부채 축소를 하면서 디레버리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성장률 둔화는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7월부터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각종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올 초 대비 상하이 종합지수는 20% 넘게 빠졌고요. 20%.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소비도 둔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량도 뭐 석 달째 자동차 판매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수출도 보면 물론 9월달 수출을 보면 그 두 자릿수 증가율을 해왔지만 그게 무역 전쟁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더 큰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수출 업체들이 미리미리 수출을 한 거라서 그게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지 사실 점차 이게 또 한 자릿수로 이렇게 둔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물가는 관세 때문에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돼서 또 일각에서는 또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그 대중 무역 경쟁, 뭐 거기 뭐 자원, 환율 뭐 등등 많이 나올 텐데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1997년 IMF 막기 전에 그 뭐냐 보호주의 무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이 확실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무역 전쟁은 지금 무역의 관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시장 개방 압력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장을 개방해서 제대로 돌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IMF 기간 동안 환율 폭락 등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이제 올해는 타협봐서 해결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접종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새로 새 판을 짜든지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네. 네? 그렇게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 가치관 중에서 공평함과 그 다음에 서로 법제 속에서 그 뭐랄까 보호받으면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사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WTO에 그때 우리가 뭐 제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복을 받고 그 이후에 한중 관계도 나빠져서 한국인들의 정서상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감정 지수가 떨어졌다. 반대로 이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그리 중국 편을 듣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전략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FTA는 어느 정도 협상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또 많은 상태고, 뭐 항상 문제되는 게 주한미군 문제예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남북 교류 문제도 미국의 입장이 있고,
이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뭐 미국은 한국에 항상 민주화를 강조했으니까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되 과거와 같이 중국에 너무 기울지 말아라. 중국 경사론을 경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지 국제 이러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세로 밀어붙이는 네. 목표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앞으로 더 큰 시장을 네. 위한 것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랑 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 규모 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시장 잠재력이 무궁한 시장인데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밀어붙이는 건 이제 그 지식재산권이든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그 다음 더 큰 무역을 위한 어떤 기본 질서를 잡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근데 당장 그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뭐 관행적인 뭐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은 그냥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유럽이랄지 이런 나라들도 미국과 무역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갈등을 빚으면서도 은근히 그걸 응원하는 기류도 있긴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중국의 그 지식재산권 무시랄지 예. 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시장 많은 개발. 규제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뭐랄까요, 뭐 중국이 아니면 안 된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안주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 많은 친구들이 그 얘기해요. 한국이 왜 중국만 믿고 가려고 국제 규범을 안 맞추려고 그러냐. 그러면 중국 연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양적 감수성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리적 문제로 중국과 많이 친해져서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혜택을 본 거 있죠. IMF 이후부터 뭐 수교부터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 경제적으로 이익은 받지만 또 하나 서로 그 과거의 그 양국 관계가 생각날 정도의 아주 기분 나빴던 것 때문에 서로 이럴 땐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그 환경이 형성돼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좀 한국한테 좀 서운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한국이 국가로서 발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한데 그 배인성 기자님이 보기엔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관계에서 뭐 중미, 미중 마찰이 있지만 어떠한 식으로 나갈 거라고 혹시 생각되는 거 있어요? 중국이요? 네. 한국이요? 중국이. 중국이요. 네. 한국과 네. 글쎄요.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요? 어쨌든 그 중국으로서는 네. 좀 친하게 지내면서 포용한다. 그렇죠. 어쨌든 주변 국가의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랑도 요새 사이를 무척 좋게 개선하려고 하고 줬죠. 있잖아요. 그 중일 수교 40주년이라 그렇죠. 방문객이 네. 무척 많이 중국에 들어왔어요. 180도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전략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이제 보면 과거에 그 북중 관계가 안 좋았다가 한반도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북중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그 중일 수교 40주년이라 무척 그 바쁘게 움직여. 일본이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미국과 수교를 79년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본이 1년 전에 해서 올해가 4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일본도 있고 또 뭐 한국이란 동맹도 있고 또 중국과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 대만이라는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경제 문제가 한국에 갖다 줄 그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 안보의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경제적 탄력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에서의 그 안보 의식과 같이 흑과 백이 아닌 조금 효용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체감 경기하고 젊은이들의 경기 문제인데, 이 취업과 고용 문제,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도와주는 나라와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보 좋고 남북 교류도 중요하고 강대국 관계 중요한데, 우리의 실질적인 기본 그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뭐 중국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은 영원한 우리 편이다가 아닌 관계에서, 이 국제 관계에서 생존할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스마트하고 정치적 싸움보다는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면서 설득을 해 나간다. 때로는 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아서 전 세계 유튜브와 뉴스를 다 뒤져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많은 국민이 있으니까 좀 더 지도부에서 국민을 위한 옳은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 그 다음에 국가 백년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배인선 기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찌됐든 중국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관계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사 가야 어찌됐든 되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한테도 사실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이제 네.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간다면 간다면은? 그러면 저희한테도 네. 이제 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그 시장을 더 많이 네. 개방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게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신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뭐 10년 간다, 20년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뭐 진짜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그 갈등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상 진짜 가운데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경계끈을 놓지 않고 대체. 여하튼 좀 저희들 뭐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나라 걱정은 똑같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서 3명이 각자 자기의 내용을 했습니다. 삼국 시대죠.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만 조조에 의해서 통일이 되죠. 네, 우리나라는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고요. 여하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인가? 오늘은 미중 무역 갈등과 이거로 인해 나타나는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머리 싸매고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 김진호였고요. 배인선이었고요. 예, 김신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